개인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방을 고르고 사랑을 바탕으로 가정을 이루고 예, 저는 계명대학교 계명목욕철학원 기획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 상반기 구미 수요 인문 포럼 예술로 본 사랑의 역사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낭만적 사랑과 가정의 신화라고 하는 주제고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가정의 신화라고 하는 것이. 뭐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 가족주의가 또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그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가족 안에서도 지금까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 뭐 이어 가정의 신화에서는 모성애가 매우 강조가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이제 아버지의 부재 이런 표현까지 이제 쓰고요. 또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이런 가부장제의 해체 내지는 몰락의 잔영들이 남아있어 그런지 모르겠습습니다만 이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도 뭐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또 야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신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 그림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낭만적 사랑과 가정의 신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미애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옮기겠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대 사회에 나타난 낭만적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낭만적이라는 게 뭡니까? 낭만적 사랑. 낭만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네? 낭만적 사랑. 뭐가 낭만적 사랑이에요? 낙엽이 막 떨어질 때 연인하고 같이 독수금 돌담길을 거니는 거? 걸어보셨습니까? 걸어봤죠. 저도 걸어봤습니다. 네. 아님 뭐 해변에서 나 잡아봐라 뭐 하는 거? 그게 낭만적 사랑입니까? 자, 오늘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근대의 사회적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시간을 했는데요. 2시간은 전근대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가 되기 전의 사회이고 지금은 이제 근대 사회입니다. 근대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근대는 제조업을 경제의 동력으로 해서 시장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는 농업이 중심입니다. 땅이, 그죠? 전근대에는 계급 사회고 뭐 귀족들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라는 거는 땅입니다. 땅, 지주입니다. 지주, 그죠? 예. 자, 근데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경제를 이끄는 게 더 이상 농업, 땅이 아니고 제조업이 됩니다. 산업, 그죠? 예. 그러니까 산업이 어떤 사회를 견인하는 그런 동력이 되면서 그러면은 그 산업을 하는 사람들, 제조업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란 말입니다. 그죠? 자, 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표가 있을 겁니다. 자, 전근대 사회에는 상층 특권 계급이 있고 귀족입니다. 그죠? 왕, 귀족, 성직자 이런 사람들은 특권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구의 대부분은 인구의 뭐 90% 이상이 농민이었습니다. 그죠? 땅에 얽매여 있는. 그 다음에 이 중간층이 도시민, 예, 부르주아라고 하고
미들 클래스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이 상공업을 담당하는 계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근대 사회에는 그야말로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족 밑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조금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무슨 정치적인 힘이나 뭐 실질적인 힘은 가지고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한 그 수세기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힘을 쌓고 지식을 쌓고 그러면서 드디어 근대 사회에 이르면은 정치적 힘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힘 플러스 정치적 힘까지 가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도 더 이상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라 산업이 지배하는, 시장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를 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 좀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근대사회를 얘기하면서도 중산층이라는 말을 계속 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뿌리가 부르주아, 중산층이기 때문에 근대에서도 중산층이라는 말을 계속 쓰게 되는데요. 중세의 부르주아와 이 근대사회의 부르주아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대사회의 부르주아는 사회의 지배계층, 상층이란 말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의 많은 헷갈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에 끼인 중간층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세력을 얻고 돈을 벌고 그거를 기반으로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사회를 뒤집어 가지고 근대 사회에 이르면은 이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단 말입니다. 상류층입니다. 사실은 중산층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숫자가요, 한 19세기 정도, 그러니까 근대 초기에 인구의 한 5%가 달랑말랑 했습니다. 인구의 5%. 상층 5%입니다. 그리고 근대 후기에 오늘 그 내용이 근대 전반기하고 또 근대 후기 나눠서 이렇게 약간 달라지는 점이 있어서 그 두 파트로 나눠서 얘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근대 후기에 이르면은 한 19세기 말쯤에 이르면은 이 사람들이 한 10%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지금 10% 미만 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상층이죠. 그죠? 예. 하지만 이 구시대 엉시행 레짐, 그러니까 이 전근대 사회의 특권 계급에 비하면은 이 사람들은 또 굉장히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전근대 사회의 특권 계급은 나라에 따라서 뭐 조금 다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 3만 명.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몇천 명.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쥐고 흔든 겁니다. 귀족이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야말로 한 줌밖에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서 이 중산층은 또 한 인구의 5 내지 10%로 많이 커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그 전근대 사회에는 없었던 노동자 계급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농민은 이렇게 좀 축소가 되고 이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부터 근대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경제학자들, 역사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대라는 거는 자본주의의 출발이기도 한데요. 자본주의의 출발을 뭐 이탈리아 르네상스부터 보는 학자도 있고 지금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17세기 네덜란드부터 잡는 이런 학자들도 있고 완전히 뭐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뭐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것이 일어난 19세기로 잡는 학자들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 17세기 네덜란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그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가지고 오늘날의 민주공화국 비슷한 이런 나라를 세우고 그런 정치체제를 운영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잠깐 17세기 네덜란드를 보면은요, 여기 오렌지색으로 된 게 전부 이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의 영토였습니다. 유럽의 한 3분의 1은 이 합스부르크가의 영토였습니다. 오렌지색, 이거 여기 전부.
그런데 네덜란드가 이제 독립을 하죠. 독립을 여기서 하게 돼가지고, 예, 뭐 거의 한 수십 년 동안 독립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예, 결국은 그 독립을 성취를 합니다. 독립을 한 게 한 17세기 초입니다. 그래서 17세기에 네덜란드의 그 골든 에이지라고 그래갖고 네덜란드가 굉장히 그 번성기를, 예, 구가하게 됩니다. 예, 그림에 나타나고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배의 그림입니다. 예, 동인도 회사가 오늘날 인도네시아에 진출해가지고 그 자카르타의 옛날 이름인 바타비아에 그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예, 여기를 거점으로 그 무역을 했습니다. 예, 이 암스테르담이 당시 유럽의 그 경제 중심지로서, 예, 증권 거래소도 있고, 예, 그랬던 겁니다. 이때에 네덜란드가 세계를 사방 돌아다니다가 그 우리나라에 오죠. 우리나라에 와서 잘못 그 우리나라에 표류해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한 13년인가를 억류됐다가 돌아가서, 예, 그 경험을,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그 경험을 기록한 게 남아있죠. 그게 뭡니까? 하멜 표류기, 그죠? 예, 하멜 일행이 그러니까 이때 이 네덜란드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를 사방 다니다가 하멜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선원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 오려고 그러다가 잘못 풍랑을 만나가지고, 왜 제주도에, 그죠? 와가지고, 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그래서 그 하멜 표류기에 의해서 유럽에 알려지게 된 거죠. 예. 그거는 여담이고, 이런 왜 민주주의 제도가 성립된 게 그 중요한 일이냐? 왜 근대 사회가 성립된 게 그 예술에서도 중요한 일이냐는, 예술에 이렇게 굉장히 새로운 예술이 나타납니다. 예, 이런 가정의 예찬, 예,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뭐 집안일을 한다든가 아이를 돌본다든가 아이를 양육하는 모습이라든가 집안일 하는 모습, 이런 그 어머니가 중심이 되는 이런 가정 예찬의 그림이 나타나는 것은 근대의 표지입니다. 예, 전근대 사회에는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이때 네덜란드가 그런 민주공화국을 성립시키고, 예, 이런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건설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네. 아버지는 어디 있을까? 아버지는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도 있습니다. 예, 여기 초상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멀리 장사를 하러 나갔든가, 그죠? 예, 출타 중인 겁니다. 예, 여기도 엄마가, 동생은 아기를 젖을 먹이고 아버지는 또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학자들은 이게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 오렌지가 있습니다. 이 오렌지는 네덜란드에서 나는 과일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남쪽 어디서 가져온 과일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물건이죠. 아버지가 어디 무역을 한다든가, 그죠? 예. 이런 그림들이 네덜란드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도 약간 그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세계 전체가 한꺼번에 오늘부터 근대 시작하고 근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약간씩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이런 그 근대적인 그런 민주공화국을 성립을 시켰고요. 유럽 전체가 이제 이런 근대 사회가 되려면은 19세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 17세기라는 거는 이 옆에 프랑스 같은 나라는, 네, 태양왕 루이 14세가 있었던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옆에는 서슬이 퍼렇게 그런 절대 군주국들이 주위에 이렇게 에워싸여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느냐? 예. 자, 이제 그 낭만적 사랑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 자,
낭만적 사랑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 18세기 영국으로 갑니다. 이제 영국에 이르르면은 비로소 이런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성립을 하고 그 문학 시장이 탄생을 하면서 책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소설의 시대가. 예. 자, 17세기 영국은 두 번의 그 내란을 치렀습니다. 하나는 시민전쟁. 예. 이때 왕의 목을 치죠. 예. 그리고 또 다시 17세기 후반에 명예혁명이라고 역사에 알려진 두 번째 혁명을 합니다. 예. 자, 이러면서 이제 그 왕이 좀 권력을 잃고 그 다음에 의회가 권력을 많이 가져가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입헌군주제, 그죠? 의회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적인 정치 제도가 되는 거하고 경제 발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럼 경제나 뭐 언론, 출판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영국이 쑥쑥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 그 예술 쪽에서 보면은요, 이때 영국에서 문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근대 이전의 사회는 책의 시대가 아닙니다. 책이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은 앉아서 이렇게 책 읽는 거를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책을 살 뭐 경제적 능력은 있었겠지만은 앉아서 책 읽는 것보다는 귀족들은 호화롭게 차려입고 무도회하고 오페라 보고, 그죠? 예, 뭐 연극을 보고 이런 거를 훨씬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 프랑스 궁정에서 유행한 장르는 뭐냐 하면은 연극이었습니다. 연극. 예,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거를 잘 읽지도 않았지만은, 예,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세기 영국의 이 중산층들은 책을 좋아합니다. 예, 이 중산층들은 아까 그 계층 구성에서 보셨듯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장사하고 그 다음에 뭐 물건을 만들고 이런 사업가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글을 압니다. 글을 알고 문서를 쓴다든가 읽는다는데 굉장히 익숙한 계급입니다. 옛날에는 사업을 하려면은 뭐든지 편지를 써서 처리를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글을 알고 또 글을 읽는 거를 좋아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설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커피하우스에 모여서 이런 신문 잡지를 나눠 읽고 뭐 문학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예, 이런 모습입니다. 이때만 해도 책이 귀해서 책을 이렇게 사서 읽는 게 아니라 책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예, 도서 대여점. 돈을 조금씩 그 1년간 회비를 내고, 예, 빌려갈 때마다 조금씩 푼 돈을 내고 책을 빌려 읽는 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그야말로 공전의 히트작 파멜라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을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파멜라라는 그게 사람 이름입니다. 이 아가씨 이름입니다. 이 아가씨가 농촌 출신인데 그런 귀족 집에 들어가서 그 하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가씨가 근데 똑똑하고 예쁘고 이래가지고 이 마님이 이 파멜라를 귀여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험한 일을 안 시키고 그냥 자기 몸종으로 옆에 두고 그냥 귀여워하면서 말동무로 이렇게 데리고 지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교육도 시키고 뭐 바느질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책 읽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이쁘게 키웠는데 이 마님이 돌아갑니다. 마님이 돌아가고 이 마님의 아들이 이 집에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들은 뭐 사방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살다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왔다고 하니까 유산을 받기 위해서 집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집에 와보니까 굉장히 예쁜 하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녀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파멜라를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파멜라가 굉장히 좀 낭락치가 않습니다. 예, 똑똑하고 이 지금 10대 소녀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낭락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부를 합니다. 옛날에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한쪽은 양반이고 귀족이고 이 여자 쪽은 그 하인인데, 예,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뭐 우리도 양반 종을 그죠? 네. 근데 이 아가씨는 저항을 합니다. 예. 그러고 이 아가씨가 계속 주장하는 말이 내가 비록 신분은 미천하지만은 나는 내 마음만은 정말 공주, 왕녀와 다름이 없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요새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예, 이 아가씨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가 뭐 유혹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뭐 감금을 하기도 하고 뭐 돈을 준다, 땅을 준다, 뭐 여러 가지 꼬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아가씨는 거기 굴복을 하지 않고 저항을 합니다. 이게 참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을 읽어보면은 구구절절 이 아가씨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위기를 겪으면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애를 썼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얘기가 중반이 넘어가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뭐냐면은 이 아가씨가 편지를 쓰는 거를 보게 됩니다. 이 아가씨가 자기가 겪은 일, 이 남자가 자기한테 어떻게 하고 부당한 일을 하고 자기는 어떻게 저항을 하고 자기가 어떤 감정을 그때 가졌고 하는 거를 전부 편지를 써가지고 그 고향에 있는 그 부모한테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소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서한체 소설로.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 아가씨의 편지를 사실은 몰래 보는 것 같은 예,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아가씨의 편지를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자들은 이 아가씨를 응원하게 되겠죠. 그지? 이 아가씨가 이렇게 핍박받는 거를 보면서.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남자도 우연히 방에 이렇게 쑥 들어왔다가 이 아가씨가 편지 쓰는 거를 보고는 그거를 보자고 합니다. 근데 물론 아가씨가 감추고 안 보여주죠. 근데 그걸 억지로 뺏어가가지고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보고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아가씨가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비록 그 신분이 낮을지는 몰라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글의 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드디어는 이 아가씨의 그 똑똑함과 그런 매력에 굴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정식으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하루 뭐 잠시 갖고 노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 이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신데렐라 이야기라면은 신데렐라 이야기죠. 근데 이제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보통 뭐 신데렐라 얘기는 결혼하는 걸로 끝나지만은 여기 이 얘기는 또 계속이 됩니다. 결혼식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또 주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계층이 다른 신분이 낮은 여자가 이 자기들의 귀족들의 세계에 끼어들었으니까 이 여자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또 이 여자는 굉장히 현명하게 또 이 옆에 뭐 시누이며 주위 사람들을 다 요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여우죠.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또 간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결국은 아기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아기들도 또 잘 이렇게 규모 있게 아기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하자면은 그 귀족과 중산층의 싸움입니다. 연애 얘기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중산층의 승리로 끝나는 겁니다. 귀족의 방탕함 대 중산층의 어떤 도덕성, 그죠? 견실함 이런 것이 맞서 싸우는 이야기고 결국 승리한 거는 중산층의 도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완전히 그 파멜라의 어떤 주도로, 그죠? 그런 중산층의 모랄을 드러내는 이런 가정으로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설을 당시에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이런 새로운 독자층, 그죠? 예, 독자층을 형성한 이 중산층들이 좋아한 겁니다. 특히 여자들, 그죠? 자, 여기서 낭만적 사랑이라는 게 그럼 뭡니까? 아까 앞에 했던 낭만적 사랑이라는 거는 뭡니까? 낭만적 사랑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계층이 다른 사랑입니다. 계층이 다른 사랑. 너무 몸이 건조합니까? 너무 해석이 낭만적이지가 못합니까? 낭만적 사랑은 서로 다른 계층이, 그러니까 지금 귀족하고 그 평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화녀가 서로 맺어지게 되는 이런 사랑 아닙니까? 이게 낭만적 사랑입니다. 전근대 사회에는 이런 계층과 계층 간의 계층을 뛰어넘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죠? 네, 낭만적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이도, 국경도, 신분도, 그죠? 네, 재산도 가로막지 못하는 사랑이 낭만적 사랑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까지 실제로 당시에 이런 사파가 소설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예, 지금 그림 보여드렸는데요. 예, 이 그림이 그 테이트 브리튼에 가면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판화로 해서 책에는 삽입이 됐고요. 이거를 다시 유화 버전으로 그려가지고 예, 이렇게 그 보존해둔 게 있습니다. 예, 영국의 런던의 테이트 브리튼에 가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낭만적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술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장려합니다. 19세기 내내 뭐 문학이나 미술도 이거를 굉장히 장려합니다. 미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사파입니다. 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그런 독일 시민 계급의 그런 사랑 얘기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이 로테라는 아가씨를 베르테르가 좋아하는데 약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좌절을 하고 베르테르가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니까 좌절을 해가지고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어쨌든 실현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위험한 관계 영화도 보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전근대 사회 같으면은 왜 죽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죠. 전근대 사회 같으면은 그냥 바람 피면 됩니다. 그죠? 네, 위험한 관계에서는 그렇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바람을 피고 바람을 잘 피면 잘 필수록 거기서는 명성을 얻는 이런 구조였단 말입니다. 그죠? 퇴폐적 사랑. 근데 이 지금 중산층은 그런 결혼에서 혼인 이외의 사랑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단죄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륜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에서는 별로 불륜의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희박했습니다. 전근대 사회는 정략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이 아닌 바깥에서 서로 사랑을 추구하는 거가 만연되어 있었고 그걸 이렇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전근대 사회에서 봤던 뭐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 이야기도 불륜의 이야기고 그죠? 네. 위험한 관계에서는 내놓고 서로 각자 즐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베르테르는 죽는단 말입니다. 그죠? 네. 이런 게 지금 달라진 점입니다. 근대 사회에. 이따가 이 얘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자, 이건 잠깐 미뤄두고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뭐 하는 그림이냐 하면은요. 베르테르가 맨 처음에 이제 로테를 처음 좋아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파티에 데려가려고 이제 파티에 로테 집에 가가지고 로테를 데리고 그죠? 네. 그리고 파티장에 가려고 베르테르가 이제 이 집에 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로테가 이 집이 엄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테 어머니가 애들을 많이 낳아놓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테가 이 집에 제일 이제 큰 언니인데요. 그래서 파티에 가게 옷을 차려입고 동생들이 이렇게 우글우글 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동생들한테 이렇게 빵을 잘라서 나눠주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거를 문간에서 베르테르가 보고 뿅 갑니다. 뿅 갑니다. 자, 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결혼하셨거나 아니면 하여튼 연애를 해보셨죠. 그러면 연애할 때 그 남자분들 여자를 보고 내가 이렇게 참 뿅 전기가 뿅 오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이재성 선생님은 언제 사모님을 보고 이렇게 딱 충격이 뿅 간 순간이 뭐 할 때였습니까? 뿅 가지는 않았습니다. 뿅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봉상했습니다. 자, 이게 달라진 점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로미오와 줄리엣은 파티장에 들어가서 로미오가 줄리엣을 딱 보니까 너무나 예뻐서 빛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갖고 그 순간 뿅 갑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의 미약을 나눠 먹고 뿅 갔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그죠? 그야말로 약 먹고 뿅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베르테르는 빵을 나눠주는 거를 보고 뿅 갔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주걱으로 밥을 퍼서 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를 보고 뿅 간 겁니다. 어떠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로테가 엄마 역할을 하는 거를 보고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를 보고 그 베르테르가 반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의 어떤 이상적인 여성이라는 게 그죠? 한 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이라는 게 뭐 아름다운 여성, 섹시한 여성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 근대 사회에서의 이상적인 여성이라는 거는 어머니란 말입니다. 한 가정의 중심으로서 가정에 충실한 그죠? 예, 그런 가정을 다스리는 이런 여성이 이상적인 여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르테르가 빵을 나눠주는 요 순간에 정신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사실은 식상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고요. 어머니가 애들을 돌보는 장면, 어머니가 뜨개질하면서도 애들을 또 공부를 가르치는 이런 장면. 만일 그렇지 않은 또 어머니인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어머니가 쓰러져 있고 이 어머니가 뭔가 좀 바람을 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발각이 돼서 지금 추궁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고 애들은 지금 무슨 일인가 하고 놀다가 뒤를 돌아보는 장면.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내쫓겼습니다. 집에서 내쫓겼고 이 딸들은 어머니의 그런 추문 때문에 어머니의 그런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여기 이렇게 둘이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상화로. 그리고 이렇게 3부작으로 된 그림입니다. 마지막에 이 어머니는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거지가 돼가지고 병들어서 이렇게 다리 밑에서 죽게 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근데 옛날에는 사실 이럴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뭐 남편한테 쫓겨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도가 풍녀가 없었습니다. 거의 뭐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런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를 미역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낭만적 사랑이 이제 등장을 한 이유는 중산층은 이런 그 귀족 사회처럼 혈통에 의해서 신분이 정해지는 거를 거부를 한 겁니다. 그죠? 왜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어떤 개인 간의 자유로운 결합을 중시하고 그리고 결혼이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이렇게 낭만적 사랑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그죠? 이렇게 그 개인의 자유, 개인이 연애할 자유, 그리고 개인이 상대를 선택할 자유를 인정했으나 아직 이 19세기 사회는 남녀가 동등하다는 데까지는 나가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녀의 역할을 구분을 했단 말입니다.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존재,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리는 존재.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여성은 성격이나 뭐 특질이 여기에 맞게끔 태어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뭐 성격이나 어떤 뭐 이런 체격이나 이런 게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바깥에서 경쟁을 하고 뭐 지적인 일을 하고 정치를 하고 이런 거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 남자들한테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어린이들을 잘 이렇게 도덕적으로 신앙심을 갖게 하고 키워야 하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이 가정의 천사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고 주입을 시켰습니다. 자, 잠깐 정리를 그럼 여기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배운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지난번에 잘 이렇게 벌려놔서 오리무중이었던 것이 정리가 될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 우아한 사랑, 긍정적 사랑이었고 전근대 사회에서는 이때의 사랑은 전부 다 귀족들끼리만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성인 남녀의 혼 외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전근대 이런 문학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족이라는 게 가문을 중시하고 대가족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문과 가문 간의 결합으로 결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이 근대의 낭만적 사랑 시대가 되면은 이런 계급을 넘나드는 이런 사랑이 성립을 하고, 이 근대 사회는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사랑만을 허용을 했습니다. 청춘 남녀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청춘 남녀의 사랑은 굉장히 장려한 반면에 이제 나머지 사랑은 전부 다 불륜으로 배척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혼자의 사랑, 그죠? 사랑. 자,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근대 사회가 이런 가정을 중심으로 한,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런 소가족 사회란 말입니다. 산업 사회가, 그죠? 농경 사회는 한 사회, 한 땅에 그 지역에 북박혀서 평생을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한 불과 2, 3세대 전에만 해도 농촌에서, 그죠? 동네에서 뭐 마을 건너로 시집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계속 그 지역에서 살고, 그리고 대가족을 이루고 옆집에 큰 집, 뭐 작은 집, 한 동네에 다 모여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산업사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뭐 도시로 나가고 해가지고 취직하고 자기 직장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거기 가서 도시에 나가서 소가정을 형성하고 산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부부간의 사랑이 강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지? 전근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집안 속에 그 뭐 며느리라면 며느리 거기 섞여 있으니까 사실 부부간의 사랑이 별로 돈독하지 않아도 이 가정이며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죠? 왜 우리 옛날에는 뭐 왜 남자들이 뭐 여자들을 놔두고 왜 뭐 유학 가가지고 뭐 10년씩 있다가 오기도 하고 그래도 멀쩡했던 게 요새 같으면 그러면 잘리겠죠. 그죠? 잘리겠죠. 누가 10년을 뭐 애 키우면서,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소가족 제도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소가족 제도가 되면서 부부간의 사랑이 이렇게 돈독하지 않으면은 그 다른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낭만적 사랑이 또 강조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 사회의 구조, 또 이런 계급의 특성,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랑의 형태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근데 이제 근대 후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대 후기로 가면은 근대 후기라는 거는 이제 한 1870년대 이후가 됩니다. 역사에서 보면은 19세기 한 중반까지 하고 그 다음에 19세기 마지막 그 1870년대 이후의 사회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사회가 또 변합니다. 이때는 우선 경제도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때 무슨 거대 회사,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생긴 게 이때이고, 우리가 오늘날 그런 누리면서 살고 있는 뭐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전부 19세기 말의 일입니다.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계층도 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근대사회가 시작할 때 인구의 한 5% 정도 됐던 중산층이 한 10% 정도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중산층 맨 밑에 사무직들이 생깁니다. 화이트 칼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는 화이트 칼라의 시대입니다. 우리 뭐 어디 쓸 때 상층, 중간층, 하층 동그라미 하시오 그러면 우리 중간층에다가 하죠. 지금의 중간층은 저 19세기의 중산층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뉴 미들 클래스입니다. 월급쟁이들, 화이트 칼라.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화이트 칼라 얘기는. 이런 화이트 칼라 직종이 생겨난 게 이런 19세기 말의 일입니다. 한 1870년대 이후에 무슨 은행원이니, 이런 뭐 사무직들이 그 회사도 거대 회사가 생겨야 거기에 사무직이 생기는 거죠. 회사가 조그말 때는 사무직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거나 뭐 그 주인의 부인이 하거나 그죠? 뭐 아들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가족 경영 형태였고요. 이렇게 회사가 커지고 이러면서 이런 화이트 칼라 직종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중산층 생활을 모방을 하죠. 그리고 또 노동자 계급에서도 조금 월급을 많이 받는 그런 숙련 기술자들 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또 역시 그 중산층 생활을 모방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지고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회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말하자면 도시적인 이런 여기 지금 사실 마차가 굴러다니는 것만 제외하면은 거의 뭐 오늘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파리의 모습이 형성된 게 이때쯤의 일입니다. 그 프랑스 역사에서 제2제정식이라고 하는데 나폴레옹 3세 시대에 오늘날의 파리 모습이 그 거의 정착이 된 겁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거리 모습이 거의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기차가 이렇게 유럽을 거미줄처럼 뒤덮게 된 것도 이때의 일입니다. 기차가 생겨난 게 영국에서 처음 생겨난 게 한 1840년대쯤 되고요. 40년. 처음 생겨난 게.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어야 이렇게 기차가 이 유럽을 뒤덮게 됩니다. 이때 이런 중화학공업으로 옮겨가서 이때 뭐 이런 마이에른이 뭐 마스프 화학공업 회사죠, 그죠? 아구파 필름으로 유명한 이것도 화학공업이고 이런 그 회사들이 이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기 회사들, 아에게, 지멘스, 그죠? 웨스팅하우스, 제네럴 일렉트릭 이런 것들이 전기가 생겨나면서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몸으로 부딪히는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상업적인 문화가 생겨나고요. 이런 카페니, 뭐 캐바레니, 이런 대중오락이 생겨난 게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어떤 대중문화 이런 거를 보려면은 인상주의 그림을 보면 됩니다. 인상주의 그림이 이런 그 당시에 중산층에서 중산층 하층까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오락
여가 생활을 다루는 일종의 풍속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블랭드라 갈레트, 몽마르트르에 있는 그런 그 술하고 가난한 음식도 팔고 옆에는 무도회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춤추고 그러던 그런 유흥 클럽입니다. 예, 이런 모습들이 카페, 예, 바, 예,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이것도 이렇게 쇼하는 데죠. 예, 가수가 노래 부르고 사람들이 뭐 음료도 마시고 하는 이런 유흥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일탈적 사랑을 보겠습니다. 낭만적 사랑의 사실은 그 한 부분입니다. 자, 이 이제 낭만적 사랑이 참 전근대의 사랑에 비하면은 그 훌륭합니다. 아이디얼합니다. 개인이 가문이 뭐 그 사람들의 결혼이나 이런 거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죠? 개인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방을 고르고 사랑을 바탕으로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좋죠. 좋은데 이 낭만적 19세기 중산층 사회는 그런 낭만적 사랑을 인정하고 장려하고 받아들였으나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 대한 탈출구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비라는 게, 탈출구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 낭만적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을 했는데, 네, 콩깍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처음에는 좋았으나 살다 보면은 뭔가 맞지 않아서, 예, 뭐 싫어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인 이상,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해결책이 있었느냐?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살다가 서로 싫어졌다. 아니면 참, 아, 내가 이 잘못 선택했구나. 이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뭐 어느 정도 노력을 해보다가 뭐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갈라서면 되죠. 갈라서면 되죠. 그죠? 예, 갈라서야죠. 행복을 위해서. 근데 19세기 사회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중산층 사회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또 한 가지는 결혼이라는 카테고리, 요 결혼이라는 요 범주 내에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랑이라든가 뭐 성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조리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모조리 불법이며 불륜으로. 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 19세기가 가장 매춘이 번성했던 시대였습니다. 19세기가 순결이라는 거를 강조하면은 강조할수록 사회가, 예, 오히려 역설적으로 매춘 사업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결혼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데 이혼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춘 바깥에 나가서, 그죠? 예, 매춘 여성에게 쾌락을 거하는 겁니다. 또 젊은이들도 결혼할 때까지 뭐 그 연애도 하면, 연애는 허용하지만은 뭐 성관계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춘업소로 가는 겁니다. 우리 쉬운 얘기로 제가 젊었을 때, 제가 학생 때 이런 시절만 해도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 왜 총각 딱지 뗀다고 매춘업소로 친구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그런 풍습 남아있습니까? 없어졌죠. 어느 순간인가 없어졌죠. 왜 없어졌겠습니까? 왜 없어졌겠습니까? 잠깐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은 여자친구하고 호텔에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그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하고 그 성관계를 갖는 거는 아주 엄격하게, 그죠? 예, 이러면 큰일 나는 거, 뭐 순결을 잃는 거, 버린 여자가 되는 걸로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자친구하고는 아무리 군대에 가서 헤어지게 돼도 여관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매춘업소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매춘업소에 갑니까? 요새는 그렇게 순결을 엄격하게, 요새 젊은이들도 그렇고 뭐 이제 어른들도 다 아시죠? 예. 자식들이 나갈 때 그냥 콘돔을 지어주는 게 현명합니다. 예. 뭐 해라 하지 말아라 말하는 거다. 예. 자, 그래서 19세기는 매춘이 굉장히 번성했던 시대입니다. 예, 여기 그 인상주의 그림에 보면은 많이 나타납니다. 밤에 이렇게 매춘 여성입니다. 예, 밤에 이렇게 그 여염집 여자가 혼자 이렇게 거리를 헤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요새하고 달라서. 예. 이거는 이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이 이렇게 유흥가에 이런 매춘업소에 살면서, 이런 여성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렸던 실제 매춘업소의 모습입니다. 예. 아마 이 매춘 여성들이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슈미즈 차림으로 손님을 기다리거나 뭐 쉬고 있거나 뭐 손님을 기다리는지 이런 장면이고요. 이 옷을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게 이렇게 입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집의 마담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도 보면은 옆에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걷어들고 있는 이런 매춘 여성이 보입니다. 네, 이런 그림은 어떻습니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당시, 그러니까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매춘 업소가 많으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굉장히 그 관리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검진을 받는 장면입니다. 네, 성병 같은 게 퍼지면은 이게 국가적인 보건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런 성병 같은 걸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 여성들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으려고 지금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고급 매춘부죠. 네, 매춘부도 아주 여러 질이 있어가지고 부자는 부자들대로, 또 돈이 주머니가 얇은 사람은 주머니가 얇은 사람대로 정말 각계각층의 이런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아파트가 있는 굉장히 고급 매춘부고요. 거기서 이렇게 화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를 봐주세요. 나 예쁘죠? 하는 듯이 이렇게 과시하듯이 화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옆에 이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객입니다. 이 사람이 고객인지 남편인지 어떻게 아느냐?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자를 썼습니다. 친구 집에 가거나 자기 뭐 애인이나 자기 집이나 뭐 자기랑 정말 친한 사람 집에 갔으면은 실내에 들어갈 때는 모자를 벗어야 합니다. 그죠? 모자 실내에서 쓰지 않죠. 우리가 가게에 들어갔을 때는 모자 벗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도 가게에 들어가면은 모자 벗지 않죠.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모자 벗습니다. 남의 가정에 들어갈 때는. 이 사람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고객입니다.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이 황새가 이런 매춘부를 나타내는 그런 은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매춘 여성들은 그럼 뭐냐? 여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카페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카페 테라스라는 거는 카페 왜 바깥에 프랑스 같은 데 보면은 그 앞에 길에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길에 앉아있는, 앉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에 이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노다거리고 있는 겁니다. 노다거리면서 손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여성들은, 자, 아까 그 19세기의 여성들을 가정의 천사, 그죠?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천사로 치켜 올렸는데, 그럼 이런 여성들은 뭐란 말입니까? 이런 매춘부들은, 그러니까 이상한 여성들, 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고, 하여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여성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중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런 매춘부들은 그냥 사회의 필요악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성욕을 주체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려면은 이런 중산층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춘부가 필요악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혐오하면서 사회의 그런 역할을 할당을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 매춘 여성이 늘어나다가 20세기가 돼서 성이 해방이 되면은 이 매춘 사업이라는 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탈적 사랑 하나 보겠습니다. 안나 까레니나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878년에 나온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쓴 작품이고요. 자, 영화로 여러 번 사실은 되었습니다. 여기 안나가 사는 데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고, 이제 이 사람이 친척을 보러 모스크바에 갔다가 모스크바 역에서 이 젊은 이 브론스키 백작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론스키 백작이 안나가 이렇게 빼어난 미인인 것을 보고 쫓아다니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젊은 미남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뭐 참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전에 이제 안나는 결혼한 사람인데, 안나의 남편은 안나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정부의 고위 그 공무원인데, 안나한테 잘해주고 뭐 안나한테 풍족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뭐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뭘 하고 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느끼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자기 일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자기 출세하고 자기 뭐 하여튼 일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안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나는 한참 나이는 지금 20대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아기도 있고 애도 한 10살 먹은 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때는 한 18, 19 되면은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껏해야 한 20대 후반 정도 나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이 미남이 열렬하게 구애를 하니까 결국은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열렬하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둘이 사랑에 빠져서 이탈리아에 가서 이렇게, 이 남편은 이제 이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죠? 이 사람하고 이렇게 이런 미남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안나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안 해줍니다. 이혼을 안 해줍니다.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복수심에서 이혼을 안 해줍니다. 여기서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이혼을 자기가 먼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 이혼의 유책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실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 배우자 이혼에서 유책주의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유책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었던 건데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여성이 뭐 남성하고 거의 동등하게 뭐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성도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된 마당에 유책주의가 사실은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유책주의를 성토하러 나온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소설에 보면은 이 유책주의 때문에 안나는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죠.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런, 말하자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불륜의 내연의 관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여자는 사교계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합니다. 저런 더러운 여자, 몸을 망친 여자, 그죠? 몸을 함부로 굴린 여자,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남자하고 여자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시선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인 경우에는 뭐 조금 실수한 거, 그죠? 실수한 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유부녀하고 그만 놀고 이제 장가 가야지 남자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이 유부녀는 완전히 저 이제 몹쓸 년이 된 거죠. 예. 자, 이렇게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니까 뭐 그 사랑도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둘이 서로 행복하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래야 사실은 사랑도 잘 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이 안나는 또 이 남자를 못 살게 굴고 의심을 하고 네가 나를 버리고 또 어떤 젊은 여자하고 장가가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남자를 달달달달 볶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사랑도 결국은 파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안나가 자살을 하게 되죠. 맨 첫 장면에서 안나하고 브론스키 백작이 만나는 장소가 기차역인데 여기에 이미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죠? 기차역에서 처음 만났던 이 사랑이 나중에 결국은 안나가 기차에 뛰어드는 걸로 이렇게 불행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경우도 아까 뭐 베르테르의 슬픔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듯이 전근대 사회 같으면은 뭐 자살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각자 뭐 남편은 남편대로 두고 즐기면은 되는 거죠. 근데 이 그 근대 사회는 이런 사랑을 허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또 이혼이라는 출구도 그 인정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19세기 말이 될 때까지 이혼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19세기 말 되면 이제 영국, 미국 이런 데가 좀 앞서서 이혼법이 제정이 됐고요. 뭐 프랑스 같은 데는 그 다음이고 하여튼 1880년대 이후 이런 때는 이혼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돈도 많이 들고 거추장스러워가지고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점잖은 사회에서 사교계에서 추방되느니 그냥 뭐 참고 남남으로 살더라도 그냥 대외적으로는 부부관계를 그냥 참고 유지하는 그냥 차라리 그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탈적인 이런 사랑이 생겨난 거죠. 이제 그렇지만은 사회가 변합니다. 여성들이 그런 그 이제 19세기 내내 그 사회가 여성들에게 강요했던 그런 가정의 천사로 머물기를 이제 거부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이렇게 사회가 그 산업사회가 이제 발달을 해서 사회 자체가 달라진 이런 측면도 있고요. 하나는 중요한 게 여성에게도 이제 그런 근대적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성이 근대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게 한 188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근대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여성들도 그 자기들이 너무나 황금세장에 갇힌 새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죠. 이런 승마하는 여인입니다. 아마존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종래에 얌전 빼는 여성이 아닌 이런 새로운 여성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스포츠를 즐기는 바지를 입고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바지를 여기서만 입는 게 허용이 됐습니다. 바지를 입고 길거리에는 아직 나가면 안 됐는데 이 공원 안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저런 복장으로 자전거를 타는 게 허용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여성 참정권 운동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19세기 말의 일입니다. 서프라지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들도 이제 우리도 투표권을 가져야 되겠다. 그죠?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술을 잠깐 뭐 보겠습니다. 미술에서는 이 시기에 이런 그 19세기 말에 그 미술을 물들인 게 뭐냐 하면은 미술에 굉장히 아주 빈번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게 팜파탈입니다. 그런 어떤 여성의 그 섹슈얼리티가 굉장히 강조된 이런 여성상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은 뭐 스핑크스라든가 뭐 이브, 살로메,
이런 세일에 이런 이렇게 왜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치명적인 아름다움, 남자를 잡아먹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치명적인 미모의 여성들이 미술에 아주 가득하게 됩니다. 굉장히 에로틱한 이미지로 변합니다. 이거는 오이디푸스가 이렇게 그 스핑크스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스핑크스가 이렇게 아주 도발적으로 가슴을 딱 내밀고 이런 그려져 있고요. 여기 스핑크스가 이렇게 잡아먹은 퀴즈를 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핑크스한테 죽임을 당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19세기 초하고 지금 이 19세기 말 1888년경하고 굉장히 그림이 그 분위기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808년, 그러니까 19세기 전반에 그려진 똑같은 주제의 그림입니다.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를 그린 건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스핑크스가 이렇게 구석에 잘 보이지도 않게 되어 있고요. 이 오이디푸스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사한 미남으로 아주 늘씬한, 신청한 늘씬한 미남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 19세기 말에 나타난 조금 아까 봤던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 그림은 이 여성의 이 무시무시함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기에도 그렇죠. 그죠? 오이디푸스는 여기 이거란 말입니다. 오이디푸스는 뭔가 무슨 고개를 숙이고 회잔병 같이 이렇게 구석에 있고 이 스핑크스가 가운데에 너무나 당당하게 날개를 쫙 펼치고 가슴을 딱 내밀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여기도 보면은 또 같은 모로의 작품인데 살로메, 그죠? 살로메가 성서에 나오는 살로메, 그죠? 이렇게 그 헤로데 왕 앞에서 에로틱한 춤을 추고 헤로데 왕이 이제 만족해서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라 들어주겠다 하니까 그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 주제도 사실은 그 뭐 르네상스 시대부터 그림에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훨씬 더 에로틱하게 변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살로메가 뭐 목을 들고 있는 거를 좀 정란하죠. 목을 들고 있는 걸 제외하면은 뭐 귀엽다면은 귀엽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무시무시하다기보다 그죠? 좀 새콤하게 이렇게 있는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는 아주 뭐 섹시합니다. 이렇게 아사무사 비치는 이런 그물로 된 옷을 입고 누드에 춤을 추는 이런 에로틱한 모습으로 변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브, 그죠? 이브 이것도 무시무시하죠. 뱀, 비암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성들이 이렇게 그 그림에 등장을 합니다. 마돈나는 사실은 성모인데 이것도 굉장히 자기의 어떤 섹슈얼리티를 과시하고 있는 거의 이브하고 마돈나가 혼동이 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스핑크스가 치타의 몸에 이 남자가 사냥꾼 모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불안한 모습이고 이 스핑크스는 대단히 만족한 모습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딱 그죠? 유디트는 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유디트가 성서에 나오는 그런 논개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적장에 목을 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 시기에는 오히려 이런 참 애국지사인데 이런 애국지사 여성을 굉장히 어떤 에로티시즘을 강조한 겁니다. 그 적장의 목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목을 여기 이렇게 허리춤에 벗은 이 허리춤에 이렇게 목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뭔가 어떤 성적인 엑스타시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흐뭇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굉장히 에로틱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미술에도 이러한 팜파탈이 미술에 이렇게 흔해진 거는 당시
아마 어떤 일치된 의견이 당시에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그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나,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급변해가지고 그런 기계 문명 사회가 된 것만 해도 이것도 참 불안한 노릇인데, 사회가 변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좀 불안해합니다. 그죠? 이거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여태까지 익숙해 온 것이 사라지고, 예, 새로운 게 생기면은 그런 불안함에 또 여자들이 굉장히 이제 배웠다고, 예, 뭐 남자들을 그 도발을 하기도 하고, 남자들한테 말상대를 막 하기도 하고, 맞설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적극적인 여성들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남성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나, 예, 이런 것이 저런 그 판무파탈의 이미지. 그러니까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그 섹시하기 때문에 끌리는 동시에 내가 저기에 빠져서 죽지나 않겠나, 잡아먹히지나 않겠나, 예, 이런 그 매혹과 공포가 공존하는, 예,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런 이미지들이 이 당시에 그런 예술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것만은 아니고 또 하나 다른 거는 이 시기의 예술의 테마가 또 그런 이제 성에 대한 표현이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예, 그런 성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등장한 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예술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예, 다시 맨날 보는 표로, 예, 정리를 하면은 오늘 낭만적 사랑, 근대의 낭만적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낭만적 사랑의 필히, 예, 그 수반될 수밖에 없는 어떤 낭만적 사랑의 부정적인 그 이면이라고 할까, 예, 그 일탈적 사랑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예.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 오늘은 전체 4개 주제 중에 세 번째 근대라고 하는 지점인데요. 시점을 17세기로 잡았습니다. 또 네덜란드로 잡았기 때문에 미술사 안에서 보면 여러분들 바로 이 17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했던 화가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소위 말하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지금은 벨기에입니다만 그때 당시는 네덜란드 땅이었던 플랑드르 지역에서 활동했던 렘브란트보다는 한 20년 이상 앞섭니다만 루벤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또 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대체로 이 시기가 되면 오늘 강의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구 사회가, 서구 문명이 이제 세계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는 시기고요. 물론 그 이전은 우리가 르네상스라든지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시장 경제가 등장하게 되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귀족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성직자 계급의 일정한 몰락과 더불어서 소위 말하는 상인계층이 대두하게 되고, 요즘 뭐 현대사회에서는 다 기업가가 됩니다만 이들이 또 주류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돈이 돌아간다는 것이고요. 돈이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바로 이 경제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예술 영역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그중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아마 이 미술의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뭐 오늘 19세기 말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죠. 바로 19세기 중반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대체로 이걸 미술사를 떠나서 전체 인류 문명사에서도 보면 이 19세기 중반은 바로 또 다른 하나의 세계관의 변화가 있고요. 또 인간에게도, 인간 자체에서도 심각한 또 변화가 생기죠. 사상사적으로도. 세계관적으로는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창조론이 이제 진화론으로 바뀌게 되고요. 1859년입니다. 그죠? 종혁이원이 나왔던 데가. 인간으로 봤어도 여러분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계몽주의 혹은 낭만주의 시대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은 이성이다라고 표현해왔던 것들이 바로 이 시기에 중간에 오면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은 무의식이다. 또 이렇게 돼버려요. 또 여러분들 뭐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니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소위 말하는 2000년의 기독교 이데올로기였던 기독교 도덕이죠.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요. 지금 우리가 신이 죽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바로 18세기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만나고 있는 사회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혹은 민족주의라든지 이와 같은 소위 말하는 이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 시기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850년대 이후, 더 이렇게 잡으면 1880년대부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1914년까지 유럽은 뭐 엄청난 경제적 부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죠. 그 시기의 예술의 영역도 우리가 지금 봤듯이 이거보다도 더 많은 예술의 부흥 영역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뭐 21세기 현재 우리 모습하고도 같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 스님께서 그걸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가정의 신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19세기 이 도덕률에서는 특히 영국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그 이데올로기가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워낙 그 인간 개인 삶에 대해서도 검소함과 혹은 엄격한 도덕률을 강조를 했고요.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은 남성으로서 각자 자기 역할을 분담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갈라치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계몽주의 시대 최고의 사상가였던 루소와 같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에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성은 이렇고 남성은 이렇고 얼마나 그 여성을 하대합니까, 그죠? 니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19세기를 살았던 서구의 그 위대한 사상가들이 대부분 여성을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인격적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심지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르크스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뭐 헤겔 다 마찬가지다. 쇼펜하우어, 니츠 전부.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텐데 이게 19세기 중반에, 20세기 중반에 왔어요. 이제 여성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 첫 번째 목소리가 바로 시몬 드 보바르입니다. 1943년에 나왔죠. 그죠?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표현.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만들어졌죠. 사실 자기는 모르지만. 태어난 그 순간부터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우리 이미 선생님 연배쯤 되시면 벌써 뭐 대학 한 1학년쯤 다니면 시집 가야지 라고 했던 제 동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다 시집 가고 했었어요. 그게 만들어져 왔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태어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여러분 자제분들은 다 태어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그림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아주 긴 근대의 시간들을 들여다보셨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질문해 주시고 좋은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글을 써야 되네요. 또 줍니다.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가정의 신화를 말씀하시면서
소가족화가 되고, 그러니까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산업화가 되면서 소가족화가 되면서 이제 의지할 곳이 부부밖에 없다 보니까 가족 간의 결속력, 부부의 결속력 이런 것이 더 중시됐다. 이래서 개인 감정이라든지 개인 환경의 원인으로 그 가정 탄탄한 가정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뒤쪽에서는 뭐 이혼에 대한 유책주의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서 제도적인 측면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어떤 결혼제도라든지 이런 흐름이 보면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가 국가주의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안정된 가장 최소의 사회 조직으로서 그런 가정이 많이 중시되고 뭐 그런 흐름들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거기에서 크리티컬한 핵심 원인이 있다고 하면은 혹시 어떤 걸 딱 짚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좀 종합적인 개인의 필요에 의한, 정서적인 필요에 의한, 아니면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아니면 그냥 제도가 어떤 사회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 가정이라는 이데올로기 만들어낸 게 더 컸다라고 보는지, 좀 복합적인 문제로 작용했다라고 보는지, 아니면 크리티컬한 하나의 원인이 있었다고 보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혹시 뭐 질문은 하겠습니까? 다시 명료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좀 질문을 작게, 예. 너무 크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근대 시대에 이제 가정이 이제 굉장히 견고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원인이 제도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견고해진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사회 경제 구조가 바뀐 거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농경 사회에서는, 그죠? 네, 농경 사회에서는 그 경제 구조라는 게, 농경 사회는 같이 대가족이 거기 붙박혀서 살면서 그 땅을 일구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그런 농경사회의 그런 왜 집단, 우리도 옛날에 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왜 시골에 가면은 그런 씨족, 같은 성씨로만 이루어진 이런 그 지방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거기서 한 번도 다른 성씨들이 여기 유입되지도 않고 그 성씨들이 거기 산 거죠.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사회에서는 그런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산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다 타지에 나와서 뭐 학교 다니고 각자 그 직장을 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전혀 생판 모르는 데 가가지고 구미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공장이나 뭐 회사를 따라와가지고 전혀 다른 타지방에서 나고 자랐는데 여기 와서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가족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소가족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다음 시간에 할 해체된 사랑을 얘기하는 거는 이게 더 범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외국에 가서라도 국내에 자격이 없으면은 외국에 가서라도 직장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는 또 여자들도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한 사람은 뭐 외국에 가 있고 한 사람은 뭐 한국에 있고 아니면 또 한 사람은 뭐 유럽에 가 있고 한 사람 미국에 가 있으면 결혼 생활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경제 구조가 그런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라든지 결혼 제도를 바꿔놓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대의 낭만적 사랑이 성립한 거는 이런 중산층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그 중산층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뭘 물건을 만들어
제조업을 하든가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과 상업을 담당하는 중산층이 사회의 어떤 중수가 되면서 그런 계급을 부정을 하고, 그죠? 네, 그런 능력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사회가 된 거고, 그러면서 계급을 넘어서는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한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사회 경제 구조나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게, 우리가 사람은 뭐 개인이 이렇게 뭐 저기 불꽃을 튀기는 거기 때문에 사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사실은 우리가 은연중에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그런 규제를 받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역사 안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 일일이 그걸 다 직접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해 가는 거죠.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 변화해 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중에 핵심은,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의 핵심은 노동의 분업화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사회, 농촌사회에서는 대가족 중심의 집단 노동이죠. 집단 노동에서 이 산업사회, 도시화 중심으로 가게 되면 각각의 그 능력에 맞게 노동이 분업화되는 거죠. 이런 분업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장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뭡니까? 이 핵가족 시스템 안에서는 각자 여성과 남성의 역할들을 엄격하게 분리해놔야 되는 거죠.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론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가장 핵심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 노동의 분업이 결국은 인간 소외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자본주의 모순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그렇게 들여다봤던 거죠. 근데 왜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시 가족주의를 얘기하는가? 더욱더 정밀한 방식으로 가족들이 해체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자제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서울 가면 안 내려옵니다. 그 애는 그 자리 또 못 잡아가다가 외국까지 또 가야 돼요.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이동하고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가족이라고 자식이 있고 뭐라 하지만 어떻게 가족의 정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게 진짜 가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해체되어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결국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사회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족의 문제들인데, 이걸 어떻게 뭐 공감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가치관을 되살려가지고 연대라든지 그걸 다시 사회를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화시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이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구미 여기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이 구미 사회 자체가 이 가족을 포함해서 이 사회 자체가 이렇게 반편의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우리 현대에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죠. 그건 저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만나보면 됩니다. 만나보면 알아요. 어떻게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가족은 불과 얼마 전에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4인 핵가족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 유형의 형태의 가족들이 지금 형성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관점은 좀 사회주의적인 관점, 전체주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고 개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지금 좀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저는 사회주의 전체주의라고 그러니까 어떤 전체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는 사회주의자라거나 전체주의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전체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라보신 관점이고 거기에는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거나 분명하게 사랑은 감정의 문제고 결혼은 제도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사랑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정책기획자, 좀 관리적인 관점이고 근본적인 사랑이라는 관점을 좀 도외시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지금 공론화시키고 있는 것이 뭐 10년 내에 다 끝난다고 보는 제도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서구에서 만드는 하나의 계약 제도입니다. 아니 이번 시간에 한 얘기로 그 축소를 해서 이야기하면은요, 이번 시간에 한 얘기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하면은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그럼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 가정의 해체에 대해서는 그때 그 사람이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근대 사회에서 이런 가정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뭐 가정 결혼 이외에 바깥에서는 사랑을 금지하고 그거를 불륜으로 생각하고 이런 거는 사회의 관점이고, 그럼에도 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랑을 요구하고 아까 안나 까렌이나 예를 든 것처럼 사랑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뭐 그런 왜 19세기의 전형적인 소설들이 보면은 마담 보바리 부인 같은 경우도 그런 가정생활의 그 지루함과 그 다음에 남편의 어떤 진부함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깥에서 사랑을, 낭만적인 사랑을 찾는단 말입니다. 맨날 그런 연애 소설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 사랑을 분화기처럼 쏟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소설의 결말이 안나도 죽는 걸로 되고 보바리 부인도 결국에는 자살을 합니다. 그죠? 네. 아니면은 아닌 여성들은 그렇게 자살하지 않으면은 모든 거를 포기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애의 기회가 와도 뭐 그런 졸라의 소설에도 나오고 뭐 플로벨의 다른 보바리 부인의 이 남성 버전이 있습니다. 감정교육이라고.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그 유부녀인 여성을 평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유부녀인 여성은 그 남편이 좀 너무나 세속적이고 그렇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그 유부녀는 그 주인공인 프레데릭이 정말 성공하는데 이 젊은 남자의 요구에 참 자기도 마음은 있으나 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딱 한 번 응할 뻔하는데 아이 때문에 못 나갑니다. 아이가 걸리적거려가지고요. 그래서 그 유부녀는 사실은 뭐 어떤 관점에서는 그 불륜을 찬동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맨 처음에 낭만적 사랑이라는 거의 기반도 원래는 개인의 어떤 행복 추구권을 근대에 와서 인정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가정이 그래서 이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그 이디오 드 파미라고 가정의 우상이라고 그게 마담 보바리를 분석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가정의 어리석음. 네. 이런 가정이라는 신화에 매몰돼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게 가정이 어떤 순간에는 속박이 되는 거죠. 네. 개인의 어떤 행복이나 그러니까 개인이 정말 자기가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깨고 나갈 수도 사실은 있어야죠. 예. 근데 근대사회는 그런 출구를 전혀 허용을 안 한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너무나 철저하도록.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규정을 합니다. 뭐 왜 그런 유책주의 같은 거를 두는 이유도 함부로 이게 가정이 깨지면은 사회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혼하면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거를 그런 법으로 정해놓고 권고하고 그러는 이유가 사람들이 다 자기 욕망만을 따르고 또 애들 내팽겨치고 이혼하면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사회는 사회대로 이거를 규정하고 항상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욕구나 충동이나 이런 게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의 사랑이며 성생활을 간섭을 합니다.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받고 있습니다. 도덕으로 간섭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법에 의해서 간섭을 받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개인은 그 와중에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충족을 해볼까. 예. 그러다가 뭐 파멸하는 경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예,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죠. 혹시 더 이어서 질문하실 예, 부분 그 선생님께서 네. 낭만적인 사랑을 예. 신데렐라 신드롬식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중간에 넘어서는 것은 낭만적 사랑으로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무슨 신드롬이요? 신데렐라 신드롬. 그 우리가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을 신드롬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낭만적 사랑을 아까 선생님께서 계층의 예. 부분을 넘어서는 것을 낭만적 사랑으로 규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계층을 그- 뛰어넘어서 결혼이 성립되는 거죠. 사랑은. 그걸 낭만적 사랑으로 예. 하는데 그러면 그 위에 보면은 분명히 남자가 상위 계층이고 여자는 하위 계층이잖아요. 예.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남자의 낭만이라고 봐야 되지 두 사람의 낭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가 아까 선생님이 예시를 드셨던 그림을 보면은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까 설명한 그 사랑을 가정의 사랑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가정이 소규모화됐던 부부의 사랑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예. 근데 그 그림 속에 또 우리가 근대의 그림을 한번 보면은 다 애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속에서 그 부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엄마의 어음으로서 양육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근대에서 가정의 탄생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거냐는 문제가 더 중심이에요. 하나씩 대답을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요, 그러니까 그 파멜라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이 미스터 B라는 사람이 귀족이고, 이제 미스터 B가 계속 파멜라를 못 살게 굴다가 이제 나중에는 남편이 되는 건데요. 거기서 그 미스터 B의 이제 누나가 결혼을 반대를 합니다. 네가 한영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예. 그러면 너는 내가 천한 남자하고 결혼해도 너는 받아들일 거냐.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거기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귀족 여성이고 남성은 신분이 낮을 경우에 결혼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는요. 이 사회가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남자하고 그 신분이 낮은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이 여자는 귀족이 됩니다. 남자의 신분을 따라갑니다. 만약 귀족인 여자가 천한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 귀족 여자는 천한 남자의 신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가부장 사회라 남성의 신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귀족 여성이 뭐 천한 남성하고 결혼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성이 신분 상승 스토리, 그러니까 파멜라라는 게 아까 신드롬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 신데렐라의 근대 버전입니다. 신데렐라는 무슨 거기 요정이 나오고 호박이 나오고 그런 동화 판타지 얘기지만은요. 예. 여기서 파멜라는 신데렐라처럼 신분 상승을 하지만은 이 여자는 무슨 요정이나 뭐 황금 마차의 도움으로 된 게 아니고 순전히 자기의 어떤 지력과 자기의 미모와 자기의 영리함, 예, 이걸로 자기의 신분 상승을,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죠. 자기의 능력으로 신분 상승을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근대적인 여성 주인공이 탄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의 위치를, 여성을 어떤 가정의 천사로서 가정을 지키는 의무를 할당을 하고 여성에게 어머니이자 주부의 역할을 배당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뭐 섹시하느냐, 성적으로 뭐
매력적이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여성이 어떻게 가정을 아늑하게, 그죠? 부드럽게 안락하게 꾸며서 남성을 쉬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거기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얼마나 잘 양육하느냐, 여기에 여성의 가치와 능력을 둔 거고, 가정의 의미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생산, 아이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바깥에서 어떤 이 배틀필드에서 경쟁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뭐 남을 속이고 투쟁을 하고 돌아온 남자들이 잘 쉬게 해주는 곳. 그래서 여성은 부드럽게 그거를 어루만져주는 가정의 천사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에도 어떤 섹시한 여성의 섹시한 어머니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의 관점으로는 섹시한 어머니라는 것은 무슨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얘기였고요. 그냥 여성이라는 것은 어머니, 가정에 빛을 주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산업화에 근대가 산업화가 되어 있었지만 자본주의가 성장이 됐지만 그게 가정을 어떤 사랑으로 규정하는 건 좀 근대는 너무 이런 것이 아닌가. 부부간의 사랑 그거로 가정을 규정하기에는 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지금 말씀처럼 양육이나 그런 게 우선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 부부간의 사랑으로서 가정을 규정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이제 그 전근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전근대에서 지금 이렇게 발전해온 걸 생각하면은 전근대에는 그 가문이 간섭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그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아무 발언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 같은 게 왜 태어났느냐? 가문이 허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성립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태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근대보다 나아진 점은 결혼을 하고 그럴 때도 개인의 의사를 반영을 합니다. 적어도 개인이 뭐 이렇게 선을 보고 소개를 받고 그 부모의 감독하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기간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데이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에는 그런 게 없죠. 전혀. 얼굴도 못 보고 귀족들은 그냥 결혼을 한 거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혼을 해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근대에는 적어도 그런 가정이 개인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데까지는 일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개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개인이 뭐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실제의 예를 들어봐도요. 그 뭐 여성 작가들 왜 영국의 여성 작가들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성 작가고 이러니까 상당히 자의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을 왜 거부하다가 제인 오스틴 같은 사람도 결혼을 계속 거부하다가 그냥 독신으로 살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다른 샬롯 브론테 같은 사람은 계속 거부하다가 나중에 노처녀가 되니까 할 수 없이 결혼합니다. 그러다가 뭐 애 낳다 죽든가 그러죠. 그러니까 참 그게 우리가 개인한테 선택권을 주더라도 참 근사한 사람이 이렇게 딱 나타나 주면 좋은데 아닌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더구나 19세기 사회 같은 데서 이렇게 남자나 여자가 서로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단 말입니다. 한 150년 전인데, 그죠? 150년 전인데. 영국에서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공리주의 철학자이고요. 남자가 처음으로, 지금 문헌 나온 것 중에 그렇습니다. 여성의 인권, 일종의 여성 신장론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 책을 처음 이렇게 냈던 사람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 대상도 자기가 사랑했던 한 여성이에요.
유부녀입니다. 20년을 혼자 가슴앓이 하면서 남편이 죽기를 기다리고 죽고 나서 20년 후에 그 유부녀와 결혼을 하게 되죠.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이게 겨우 이제 150년 전입니다. 여성이 근데 그래서 그 미리 여성의 종속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 여성이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그 세상을 모르고, 그 가정에 그 매몰되어서, 이게 너무나 좁은 세계에서 이렇게 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게 이제 너무나 한심해서 여성의 종속이라는 책을 쓰는데, 당시에 아무도 그 책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들조차도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여성들이 이거를 속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숙녀로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여자들한테 억지로 숙녀답지 못한 그 행동과 관심을 가지라고 하냐, 우리한테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여자들도 이거를 찬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방금 말씀하신 그 여성, 아이 잘 놓고 아이 잘 키우는 거. 그래서 그 아이가 사회적으로 다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 이게 가장 현모양처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모델로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여성들은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 질서 안에서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뭐 우리 한 어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선생님 세대까지도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려서는 뭐 부모 말을 듣고 아버지 말을 듣고 뭐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믿고 따르고 나이 들면은 아들의 의지하라고 하는 게 여성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보더라인에 있는 사람이죠. 뭐 이건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시간이 한 50분 남지 않았는데 아까 손을 드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받고 시간이 지나가도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팀에는 항상 남성분들이 좀 많이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그 그림 이야기하고 소설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북한의 그 한국에 지금 보면은 뭐 김일성 부자를 침범하는 그 인민배우 공훈예술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좀 꼭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근대에 우리가 뭐 인상파가 이런 사람들도 그 시대에 거기를 잘 전파하고 그런 데다가 뭐 이렇게 좀 한번이 반영한 건지 이 그림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풍속화들을 쭉 보여드린 건데요. 그 뭐 대강 오늘은 이게 뭐 많은 이 얘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거를 각계의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그 화가들 사이에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입장 차이가 있고 뭐 이를테면 뭐 이렇게 르누아르 같이 좀 무비판적인 사람도 있고, 뭐 드가나 이런 사람은 훨씬 더 비판적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봤던 뭐 툴루즈 로트렉 같은 사람은 거의 그 사회의 어떤 치부를 이렇게 까발리는 이런 식으로 화가들마다 또 입장 차이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 그림을 비판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당시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입장으로 볼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 평론가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만 해도 이제 뭐 꼰대 소리 듣고 이러는데 지금 그 18세기에 뭐 인생관 그때 자기들 세계관 그런 거를 이렇게 반영해야 되나? 퍼뜨린다는 그런 미술 작품을 요새 미술관에 모셔놓고 이런 게 약간 시대 착오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맞는 말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작품이라는 거는 근데 또 그 시대에 갖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시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그거를 보게 되면은 그 당대의 사람들하고 같은 관점으로 그 미술을 볼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미술이 뭐 어떤 점에서는 그냥 기록의 가치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 이 사회를 지금 이 비판하고 있구나. 뭐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거리를 두고 보면은 작품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죠. 예. 그러니까 세상이 항상 바뀌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치가 있죠. 가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예술에 대한 연구도 하고 책도 나오고 또 그 자체로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봤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했구나. 그죠? 네. 뭐 그런 거를 보는 것도 또 뭐 흥미롭다면은 흥미로운 일이죠. 예. 네. 예, 참 놀랍죠. 이 진화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우리 한 1만 2천 년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류의 모습 한 1만 2천 년 전부터 우리 인간의 뇌는 전혀 진화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문명은 엄청난 진화를 하고 있죠. 그죠? 아까 선생님 말미에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19세기 많은 남성들이 그 사회 구조의 그 변화에서 매우 큰 불안을 느꼈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21세기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AI가 등장하고 소위 AI 정보혁명과 관련해서 소수의 이 개발자나 몇몇 천재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 시장에서 우리의 20대, 30대 청년들은 일자리도 없고요. 굉장히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는 이제 거의 동강 나버렸고요. 거의 뭐 지금 파괴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스스로가 창조해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의 고민이 우리 자식들, 우리 미래 세대들의 삶과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술사를 통해서는 또 어떻게 등장하는지 다음 시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현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강연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이미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시간까지 늦게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 다음 시간 또 마지막 시간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정보화 시대의 사랑에 대해서 네. 예,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